빼기 세금 빼기 국민연금하고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는 과잉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에 있어서 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법조인들이나 이렇게 맨날 뻔한 그런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자리를 물러나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40세부터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침 제가 나이가 되었고 제가 또 20대나 30대, 40대까지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가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이번에 우선 대선에 출마하고, 한편으로는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국내용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이끌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당면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지도자급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이런 분들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봐도 정말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에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본인에게 뭐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방어하면서 서사가 쌓였겠지만은 그거 이외에 뭔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본 것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정치하면서 성과라고 내세웠던 성남시장 시절의 시성과라고 하는 것도, 성남시장이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좋은 곳의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 국한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저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뭔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성남이 사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돋보였던 거지, 경기도 간 다음부터는 뭐 이름표 달기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으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AI 100조 무슨 엔비디아 이런 얘기 하는데 그 100조 조달 방안을 보면 결국 국채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못합니까 그거? 뭐 100조 빌려가지고 100조를 쓰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흔히 있는 남의 돈으로 생생내는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비교 우위로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돌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25만 원 줄게 이런 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25만 원 주는 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나중에 조세로 아니면 빚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일 텐데, 그게 뭡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윗돌 아랫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반면에 저는 완전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한 15년간의 조류가 그 복지 확대에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과잉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필요한 비용들 다 제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 제하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월급 빼기 세금 빼기 국민연금하고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이고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소비가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도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더 줘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세금으로 또 걷어야 될 텐데, 이건 조삼모사식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현실적으로 실제로 감세에 가까운 이런 비용 절감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25만 원 더 줘서 나중에 25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똔똔이기 때문에 말장난인 것이고, 저는 과감하게 복지의 일부는 이제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자극적인 거를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금 어제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요.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은 성매매 피해자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성매매 피해자 여성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걸 해요. 그 총 예산 규모는 몇백억 원대이기 때문에 아주 크다 볼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방만한 그런 재정 운용입니까? 사실 성매매 피해자로 특정하려면은 저는 진짜 이분이 뭐 형사 피해자 수준으로 진짜 뭐 감금, 납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지 않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들은 당연히 보호하고 재활을 위한 자활을 위한 돈을 지원해도 생각하지만은, 실제 대한민국의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지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이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나 메르스 때를 보면요, 항상 이제 병원에 가는 분들이 줄어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일시적으로 남게 됩니다. 몇 조 원 단위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바로 그 뒤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건강보험의 적용범위 늘려
올려놨어요. 근데 건강보험이 과연 안전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럭셔리 서비스가 될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안전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 아시는 것처럼 MRI에 대해서 확 풀어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MRI는 굉장히 고급 서비스인데 의료 서비스 중에 한국에서 기본 서비스가 돼버렸어요. 예, MRI 안 찍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시적으로 남는 재정을 가지고 선심성 복지를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1년에 수천억씩 들어가는 MRI 비용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게 이거 이제 꼭 필요한 분만 찍을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료를 잘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 이야기를 던질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의료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 이슈도 최근에 대두됐지만요 과연 국민들이 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느냐 부연금의 신연금의 분리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할 말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월급쟁이라고 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건강보험이 인상될 것이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미 보험료율을 올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4% 이상 오를 것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OECD 평균으로 만약 국민연금을 맞추자는 얘기가 지금 진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9%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과연 우리 국민이 동의하겠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복지지출 축소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많은 것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고 한다면은 전 이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 형태로 민간주도의 경제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요 저는 제가 당대표로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변인들 제가 임명해서 제 측근들 챙길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널리 모으겠다라는 얘기했던 거 그거는 전부 다 제가 당내 권력자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원을 집중시키고 세금 많이 걷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민간에서 하는 것들에서 불공정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도의 행동만 해야 되지 나머지는 창의와 자유를 권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이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시도를 하는 분들이 조금만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은 팔고 튈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F&B 비즈니스에서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이끌어냈던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는 한창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김봉진 대표가 팔고 나갔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 조금만 더 유지하면은 아마 규제 그리고 또 상생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견제하러 들어올 거다. 특히 민주당 같은데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서 맨날 불러져가지고 이제 상임위 출석시키고 할 것이다. 알기 때문에 다른 방향 간 거고 김봉진 대표 그 지분 팔고 가지고 여러 가지 재단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얼마나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합니까?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연쇄 창업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렇게 연쇄 창업으로 그 연쇄 창업하려면은 본인이 우선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떼돈을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확실히 있어요. 저도 옛날에 IT 벤처기업인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지만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IT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그냥 떼돈을 버는 목적으로 오히려 제 친구 중에 의대 가는 친구보다 더 도전적이고 떼돈을 벌겠다는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진취적인 삶을 살던 친구들이 벤처로 갔었는데 떼돈을 벌면 정당 죄악시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굴려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은 단순히 그 돈 버는 즐거움 외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벤처 기업인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다가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로 사업을 방해하는 뭐 사실 환경 규제 한다고 하면서 매번 태클만 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 그러면은 여기서 사업 안 해. 다음에 텍사스로 이제 이전해버리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이전의 자유 같은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텍사스로 가면 규제도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전국 단일 세율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전국 단위 규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이런 규제나 아니면 이런 모든 태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해외거든요. 미국에서 날아봤자 텍사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국익에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날라버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 나라의 손실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당 부분을 소매 경제 상당 부분 쿠팡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쿠팡은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미국 회사로 법인으로 만들어 상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쿠팡이 만약에 한국 기업이었으면은 거의 매일매일 환노위와 산자위에 불려다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저는 이제 기업가들의 그런 창의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방의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 뭐 지금 여야에서 공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한편으로는 토호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풀었다가 쪼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할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의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를 낳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강남과 서초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묶어놓는 것 때문에 공작 아니면 뭐 성수 다른 곳들의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토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거꾸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개인이 자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재산이 5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일 수 있고 어떤 100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많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으로 일정 부분은 위험자산으로 그 안에 일정 부분은 부동산으로 두고 싶은 것이 일정한 비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택지가 뭡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고율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업용 부동산 그걸 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폭이고 뽀아빌딩 같은 거 요즘 사가지고 자폭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동산 투자의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분산형 투자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해 STO 투자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고 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가지고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한 채를 사야 되는데 그 한 채를 내 자산 규모에 맞게 비싼 걸 사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한 내가 살 거 하나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투자용으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비싼 거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좀 되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과팽창되는 부동산이 또 줄어들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게 그 집 가격이 좀 합당하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라면은 그 돈 들여서 사느니 저 같으면은 좀 싼 거 사고 제가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은 사신 분들은 그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그렇죠. 그건 존중하지만은 각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리스크를 안고 사신 겁니다. 저는 그건 존중해줄 수 있다 좀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이득을 나중에 볼지 아니면 평생 보유세만 많이 내고 사실지 아니면 손실 입을지는 저는 진짜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인 것이고 그분들이 레미안 원베일리를 100억에 사신다 하더라도 동탄에 있는 제 집이나 아니면 상계동에 있는 제 집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만 양산되기 때문에 전 토호제에 대해서도 일부 초기에 그런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똑똑한 한 채에 대한 부담을 푸는 것과 병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대한민국의 주택 구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대수술하고 싶은 게요. 제가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학습 들었을 때 적어도 동심원 이론에 따라 가지고 도심지는 굉장히 비싸고 네. 정말 뉴욕 같은 경우에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돼 가지고 그렇죠. 직주 근접성이 높게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근교로 가면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마당도 있는 집에 살고 이게 일반적인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 곳에 압구정이나 청담 이런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삽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동네 살면서 출퇴근을 거꾸로 경기도로 하세요. 골프장으로. 저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탄 국회의원이지만은 거꾸로 동탄은 주변에 저 지도만 봐도 알지만 골프장이 둘러싸고 있는데 동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서울로 광역버스와 GTX 타고 출퇴근합니다. 이게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과거에 그린벨트나 이런 걸 두면서 도시가 이렇게 점진적 팽창을 하지 않고 연담화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탁 튀어가지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하면서 광역교통대책에 괜히 돈 많이 썼지 뭐 그런 것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도시구조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도심지에는 저는 직주 근접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적정 규모의 주택들이 만 공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 주택이 공급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지금 84제곱미터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지금 저출산은 현실이고 그랬을 때 84제곱미터라는 건 방 3개를 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안방에다가 방 2개 던데 이것이 보통 과거의 4인 가족 모델이나 그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모델이라면은 저도 84제곱미터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 20에서 40%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할 때 59제곱미터형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 종에 관계없이 한 10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이 정도면 상당한 유인이 될 겁니다. 59제곱미터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이 주택들이 사실상 도심지에 공급돼가지고 집주 근접성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주택 정책의 전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비 단가가. 이 건축비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엔 땅값이 비싸고 집이 비쌌다면 이제 건축비 자체가 비싼 것이고 이 공간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를 동탄의 아파트라도 건축비가 엄청 비싸진 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의 형태도 좀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HDB 아파트를 지을 때 다양한 주거 모델을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싱가포르의 HDB 아파트는 생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과감하게 처음에 한 90년대부터 HDB 아파트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요. 주방을 공용화하는 것들, 세탁 공간을 공용화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밥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고급 아파트가 하잖아요. 예, 커뮤니티 조식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HDB 아파트가 보면은 1층에 실제로 포커스 센터라고 하는 식당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는 거 많습니다. 전 냉정하게 우리의 이제 주거 형태도 저희 집도 제가 지금 가보면은 제가 뭐 혼자 살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라면 끓이는 거 정도 외에는.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한 3평 정도 되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평 남짓한 다용도실 공간이 딸려 있습니다. 그럼 이 3-4평 되는 공간이 굳이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평균 집값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평생 세탁을 해도 3천만 원씩 세탁을 할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론드리고 서비스를 써도 아마 그 정도 돈은 쓰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은행에 그 돈을 넣어놓고 매일 론드리고 써도 그렇게는 못 쓸 겁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밥을 먹어도 1억 원어치 배달을 시켜 먹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되는 상황 속에서 주택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민간 아파트는 몰라도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들에는 싱가포르의 HDB 아파트처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주거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공약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법인세가 우리나라에서 국세가 10이고 지방법인세가 1입니다. 국세가 10이고 지방법인세가 1이고 소득세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세에 있어가지고 지역 간의 기업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방세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게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수 진보 양당에서 진영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법인세를 낮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동시에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10대 1로 국세와 지방세로 법인세 같은 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국세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7 정도로 줄이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이 지방세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지방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해당하는 부분을 7로 줄이고 법인 지방세는 지방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저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곳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뭐 지하철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과밀에 따른 시설도 많이 돌려야 되고 한다면요 지방세를 더 많이 걷어야겠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7에 해당하는 그 법인세를 국세로 가져가면은 그전에는 합치면 3 정도 더 지방세를 걷어야 되는 건데 한 5를 걷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사업했을 때 얻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5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 10이었는데 세금이 12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고도 서울에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방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강원도다, 충청북도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여건들은 솔직히 서울과 경쟁하기 어렵다. 근데 우리는
지방세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0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0세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사업하려면은 그런 세율이 중요한 사업하시려면은 충북으로 강원으로 오세요. 이런 판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은 주별로 이런 경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들었지만은 우리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매상세 같은 경우도 세일스 텍스 같은 경우도 주별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세율이 높은 편인데 옆에 뉴햄프셔로 가면은 매상세가 소비세가 빵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사람들이 소비하러 주말에 스키 타러 뉴햄프셔 갔다가 트럼프에 한가득 물건 싣고 오고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지방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미국의 뉴욕의 예를 들자면요. 뉴욕은 한수 더 졌습니다. 뉴욕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인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뉴욕시가 그리고 뉴욕 주 정부가 약간 배짱입니다. 연방 법인세에 뉴욕 주세까지 얹어가지고 시세까지 얹어가지고 이거 다 낼 자신 있으면 와.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제 뉴욕시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산업의 재배치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뭐 노동집약적이거나 이런 산업들은 당연히 이제 서울과 먼 곳으로 가가지고 저세율의 혜택을 보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기업은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인다 봅니다. 그래서 그 재량을 저는 지방 정부에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장 뽑을 때 저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예를 들어 호남에서도 기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높은 세율을 제시하면서도 한편 도시 서비스 어떻게 증대할지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지방 분산까지 해결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던 이유가 국세를 다루는 기재부 중심으로 많은 게 돌아왔기 때문에 기재부나 아니면 국세청의 관료들의 생각은 항상 지방은 재정을 나눠줘도 방만하다 이런 거거든요. 발상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교부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벌어가지고 써봐라. 그러니까 지방의 이야기가 되면은 완전 거기에 자격주의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지자체는 솔직히 멍청한 지자체 뽑아가지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지자체마다 길을 찾아낼 겁니다. 사실 이 주민소환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경제를 잘못 운영한다? 그럼 주민소환회가 다시 뽑고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될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AI나 이런 것에 투자는요. 예를 들어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것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자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충분히 민간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지금 민간 기업의 창의를 막는 것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 금융위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못하게 하고 제가 오늘도 그 백부장소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다못해 이번 선거에서 AI를 통해서 영상 만드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선거 영상도. 네. 이걸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선거 상황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사업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GPU를 몇 장 사주면은 이게 AI가 대박이 난다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런 후보들에게 물론 그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은 누가 그런 걸 주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다리가 아픈데 머리 긁고 있는 상황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뭐 1번, 2번 이렇게 해서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도 몇 번 분들은 킬러 문항이었다. 답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투표장에서 억지로 찍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의석수도 근데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보다 먼저 프랑스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크롱은 의석도 없이 결국 악마르슈라는 정치 운동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고 그 뒤에 개혁의 빛을 내거니까 의석수로 나중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선대선 후총선 모델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이라는 거는 프랑스 국민들의 역동성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이 변화는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